네, 이번 시간부터는 유동자산 공급 모형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자산 공급 모형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경제학의 역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정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배선영조 금융경제학 원론 1편 2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아래 동영상 아래를 보시게 되면 링크란이 있습니다. 그 링크란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번거로워하신 분들께서는 교재를 굳이 출력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19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1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동자산 공급 모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처음에 몇 가지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한 나라 안의 경제 주체들의 분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 안의 경제 주체들은 크게 보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부문이 있죠. 정부 부문. 중앙정부, 지방정부 같은 정부 부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할 때는 뭐 주로 중앙정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께 정부 부문 할 때는 뭐 지방정부까지 정부 부문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요. 이게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적 부문이죠. 공공부문, 공적 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있는데 이 민간 부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 하나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우선 예금기관 부문이 있습니다. 예금기관 부문. 예금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제 모형에서는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예금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금은행 말고도 예금은행은 화폐성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죠. 그러나 예금은행 말고도 비록 화폐성 예금은 취급하지 못하지만 그 저축성 예금을 취급하고 또 예수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업무 영업 행태를 보게 되면 예금은행하고 비슷한 그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이죠. 예. 그런 저축은행들은 그 준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은행이죠. 그 예금기관은 그렇게 예금은행하고 또 준은행을 합친 그런 금융기관들을 예금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예금기관의 부문이 민간 부문 중에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예금기관이 아닌 민간이 있겠죠. 그래서 비예금민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예금민간. 영어로는 non-depository publ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보통 non-bank public이라는 용어를 쓰죠. non-bank public은 이제 여기에 예금은행만 이 자리에 두고 그 나머지를 그 non-bank public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은행, 저축은행 같은 준은행을 이쪽에 뒀기 때문에 예금기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예금민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사실 뭐 비슷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그 한 나라 안 경제 주체들의 분류고요. 또 이거 말고도 해외 부문이 있습니다. 해외 부문. 그러니까 해외 부문이 없는 경제는 우리가 폐쇄 경제라고 하죠. closed economy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문까지 고려한 경제, 그런 걸 우리가 개방 경제, 오픈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오픈 이코노미. 근데 해외 부문까지 고려하게 되면 논의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해외 부문은 고려하지 않고 말하자면 폐쇄 경제를 전제해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 나라 경제 주체들은 이제 정부 부문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뺀 그 나머지가 민간 부문입니다. 프라이빗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빗 섹터. 이 프라이빗 섹터
또 둘로 나누면 예금기관으로 구성된 예금기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 비예금 민간입니다. 그러면 이 비예금 민간, 이 비예금 민간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요, 196페이지에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중에 예금기관이 아닌 비예금 금융기관이 있을 겁니다. 비예금 금융기관, 비예금 금융기관, 비예금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이 있죠. 뭐 제조업체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 기업이 있습니다. 비금융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게, 하우스홀드, 가게가 있죠. 하우스홀드. 가게 부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예금 민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예금 금융기관, 아예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 그리고 가게, 하우스홀드, 가게 부문.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마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서 유동자산 공급모형에 대해 개요는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시국에서는 돈 풀기가 기묘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동자산 공급 모형에 의거해서 돈 풀기가 왜 기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때 사실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신 겁니다. 그때 유동자산 총액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예, 유동자산 총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강의에 제가 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죠.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비예금 민간이 보유할 수 있는 유동자산 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금통화입니다. 현금통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할 때는 보유 주체는 비예금 민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예금 민간. Non-depository public. 이렇게 되고 비예금 민간이 이제 보유하는 거죠. 보유 주체가 비예금 민간입니다.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유동자산에 현금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현금은 비예금 민간이 보유할 때는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현금통화, 커런시로 현금통화. 그 다음에 화폐성 예금이 있습니다. 화폐성 예금.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성 예금. 그냥 여러분께서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죠.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인데요. 앞으로 제가 그냥 요구불 예금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화폐성 예금. 제가 이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통화하고 화폐성 예금.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채권.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본드죠. 본드. 이게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자산입니다. 현금 통화, 커런시,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이 보유 주체가 비예금 민간이니까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자 하는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현금 통화의 총액 이거 생각할 수 있죠. 한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201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한 시점에 있어 비예금 민간이 제가 써드린 게 이렇겠네요.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이게 화면이 보이시죠? 네.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의 총액을 우리가 지금부터 현금 통화 총액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현금 통화 총액이라고 부르고 영문자 C로, 대문자 C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현금 통화 총액, 이게 C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요구불 예금, 화폐성 예금 내지 요구불 예금의 총액, 이 총액을
화폐성 예금 총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성 예금 총액. 총액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구불 예금이 디맨드 디파짓이잖아요. 디맨드 디파짓에 그 D자를 딴 겁니다. 요거는 현금통화 커런시잖아요. 커런시에 C를 따서 현금통화 총액 C로 제가 표현을 하고요. 이 화폐성 예금은 말하자면 요구불 예금이니까 디맨드 디파짓에 D를 따서 화폐성 예금 총액을 D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구불 예금 총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제가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 예금의 총액은 저축성 예금 총액입니다. 저축성 예금 총액. 저축성 예금은 영어로 savings deposit이라고 하죠. savings deposit. 근데 저축성 예금 중에 가장 원형이 우리가 말하는 정기예금입니다. 영어로는 time deposit. 입니다. 타임 디파짓에 T를 따서 이 저축성 예금 총액은 저희가 T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표시하기로.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보이는 채권의 총액이 있죠. 채권의 총액. 채권의 총액이죠. 이 총액인데 액면가가 아니고 시가를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채권의 시가총액. 채권이라는 거는 그 가격이 시가가 있는 그 상품이죠. 그러면 액면 금액이 있고 시가가 있는데 액면 금액이 아니고 시가로 계산한 총액입니다. 채권의 시가 총액을 채권 총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총액. 네, 채권. 채권이 영어로 뭐죠? 본드죠. B로 시작하죠. 본드. 그래서 이 채권 총액을 B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시점에 있어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의 총액은 현금 통화 총액 C. 그리고 그 요구불 예금의 총액은 화폐성 예금 총액 내지는 요구불 예금 총액 D. 저축성 예금의 총액은 저축성 예금 총액 T. 채권의 시가 총액은 채권 총액이라고 부르고 B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를 다 더하면 한 시점에 있어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의 총액이 되는 거죠. 한 시점에 있어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의 총액이기 때문에 이게 유동자산 총액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유동자산 총액으로 부르고 제가 기호로는 U자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U는 그냥 유동자산 총액하고 U자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U자를 썼습니다. 유동자산 총액. 자, 이게 바로 유동자산 총액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203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동자산 총액은 이제 뭐 더하기 뭐죠? 네 가지 자산이니까 이 네 가지 자산 항상 여러분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째가 현금통화죠. 현금통화 총액이죠. 총액.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화폐성 예금 총액. 요구불 예금 총액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총액. 플러스 채권 총액.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유동자산 총액 U는 현금 통화 총액을 우리가 C로 표시하기로 했죠. 화폐성 예금 총액은 요구불 예금, 디맨드 디파짓의 D로 표시하기로 했고, 저축성 예금은 세이빙 디파짓의 대표인 타임 디파짓의 T로 표시하기로 했고, 채권은 본드, B로 시작하니까
B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앞으로 이 식이 자주 등장하니까요. U 이퀄 C 플러스 D 플러스 T 플러스 B.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려운 분 계시면, 네. 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U 이퀄 C 플러스 D 플러스 T 플러스 B. 그게 204페이지네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거기에,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좀 넋두리 하나를 적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이 글을 쓸 때 기준으로 20년 전인데요. 정확하게는 1988년입니다. 한 20년 전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그 책의 서두에 붙인 감사의 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아시죠? 스티븐 호킹.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영어로는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네,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리고 오히려 물리학 이론보다 더 유명해진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20살 전후해가지고 루게릭병이라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이 전신의 근육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무력화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려서 완전히 전신을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손가락 한 두세 개 끝하고, 그 다음에 눈동자 정도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텔레비전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 많이 보셨고, 이렇게 몸이 뒤틀린 상태에서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한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작년인가에 아마 타계하셨을 겁니다. 70몇 세로 타계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불굴의 투혼을 발휘해서 손가락의 약간의 움직임과 눈동자 약간의 움직임을 이제 기계로 감지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이제 무슨 의사를 표시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장치에 의존해 가지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연구와 저술 활동. 그러니까 정말 불굴의 투혼을 보여준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진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요 이론, 여러 가지 물리학에서도 몇 가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남긴 것 중에 좀 유명한 부분이 블랙홀 있죠,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에 관한 그런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담으로 그냥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은 아시죠?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정지 에너지는 E 이퀄 mc 제곱입니다. mc 제곱. 여기서 E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 다음에 M은 질량.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간다는 그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이렇게 해서 물체의 정지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죠. 정지 에너지. 어떤 물체의 정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C만 하더라도 무지 큰 숫자인데 거기에 제곱이니까 되게 큰 숫자죠. 그래서 물체의 정지 에너지는 E 이퀄 mc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먼저 나온 그런 수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물체의 정지 에너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이런 이 펜도 이게 에너지가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얘가 저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폭탄 아시잖아요. 핵무기. 핵폭탄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라늄 235나 우라늄 235
235나 플루토늄 239 같은 게 이런 그 핵분열한 물질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중성자를 쏘게 되면은 이게 중성자에 딱 충격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그 질량 중에 일부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알파 입자라고 그러죠. 알파 입자가 핵이 쉽게 말하면 핵이 분열되면서 거기서 알파 입자가 하나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이 질량 중에 일부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질량 중에 일부가 빠져나오는데 이 에너지의 크기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입자가 빠져나면서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서 또 중성자를 얘가 이를테면 그 세 개면 세 개를 또 지가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가 이 세 개의 중성자가 또 얘를 다시 치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알파 입자들이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면서 또 거기서 또 각 하나마다 세 개씩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핵분열에 의해서 이 원자폭탄의 어마어마한 그 가공할 파괴력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밝힌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인슈타인이 발전시킨 것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경제학 이야기하다가 물리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왕 나온 거니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요, 결국은 그 에너지와 이 질량은 등가입니다. 같은 각.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또 에너지가 그 질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인데요. 그러면 빛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빛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빛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뉴턴 시절에는 빛은 단순한 파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 가설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1905년이죠. 발표하면서 빛은 입자다, 알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성격을 가진 알갱이다. 이렇게 해서 빛은 알갱이입니다. 알갱이이기 때문에 질량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더 뒤에 그 물리학자인 프랑스의 드브로이 이렇게 써야 되죠? 예, 이 드브로이에 따르면은 이분이 발견한 거는 모든 물체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듀얼리티 티오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사실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질량이 큰 무거운 것들은 입자성이 강하고 가벼운 예컨대 빛이라거나 전자라거나 이런 것들은 파동성이 강해진다는 걸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가 밝혀냈죠. 이분도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밝혔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지금 물리학에 따르면은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여가지고 에너지가 있는 것은 질량이 있다. 빛 알갱이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에도 질량이 있습니다. 자, 질량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중력 큰 물체가 또 다른 저쪽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 그러면 둘이 끌어당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중력 큰 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력이 큰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중력. 무게중자를 쓰는 거죠. 중력. 네, 무게중자. 중력이 커다란 물체가 있고 중력이 작은 물체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서로 끌어당기는 뉴턴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를 이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잡아당겨서 자기 쪽 끌어오는 거죠. 중력 큰 물체가. 자, 그렇다면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한 그 질량을 가진 예컨대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죽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이를테면 중성자별일 수도 있고 그런 별이 있다고 치면 별의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무게중심. 질량이 크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실 때 무게중심 배우자고요. 무게중심이 이 지점이라고 그러면요. 이 어마어마한 질량의 무게중심으로 주변에 물질들을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데 얘가 끌어당기는데 이 주변에 빛이 있다고 칠 때 평상시에 빛은 워낙 가벼우니까 잘 도망갑니다. 잘 도망가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발휘할 때에는 빛도 여기에 끌려 들어옵니다. 빛이 끌려 들어옵니다. 예컨대 여기 빛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는 빛이 이 어마어마한 무게중심에 의해서 빛도 끌려오기 때문에 얘가 빛이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도망가지 못하니까 검게 보이는 겁니다. 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 검은 구멍이죠. 블랙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홀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물리학자, 독일 물리학자입니다. 카를 쉴트입니다. 쉴트. 여기 R입니다. R이고 요거 Z. 예. 슈바르츠 실트죠. 슈바르츠 실트라는 이 물리학자가 그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이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 슈바르츠 반지름이 이만큼이라고 계산되면은 이만큼의 이 공간에서는요 빛이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슈바르츠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 3차원으로 돌리게 되면 그 영역이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블랙홀.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스티븐 호킹이 어떤 발견을 하셨냐면 이 스티븐 호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면 이 블랙홀은 그러면 한번 형성되면은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그 양자역학에서 양자요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요동. 양자요동은 영어로 말하면 퀀텀이 양자죠. 플럭추에이션. 양자는 수량 양자를 씁니다. 양자. 한자로는 양자, 요동은 요동친다 그러죠. 양자요동. 양자요동이 있어가지고요. 이 블랙홀의 이 경계선 부분에서 양자요동이 있어가지고 이 경계선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그 빛의 일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에 따르면 감마선이라고 그러죠. 감마선의 형태로 이 블랙홀의 에너지가 이 경계 부분에서 양자 요동에 의해서 방출된다고 합니다. 방출. 감마선의 형태로, 감마선이죠.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감마선의 형태로 방출이 돼가지고 오래되다 보면은 얘가 항상 모든 걸 다 가두고 있지만 이 경계선 부분에서 조금씩 방출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조금씩 질량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얘가 축소돼가지고 질량을 잃어가면서 축소돼가지고 나중에는 블랙홀도 소멸된다고 하는 이론을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시했습니다.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것도. 자, 이 스티븐 박사가 1988년에 시간의 역사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시간의 역사. 아주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영어로는 A Brief History of Time입니다. 그걸 제가 1988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89년쯤에 이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걸로 제가 책을 한번 읽었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원서를 구해가지고 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영어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책에는 이제 앞장을 딱 열게 되면은 감사의 글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가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그 책의 서두에 붙인 감사의 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책의 방정식 1개를 포함시킬 때마다 판매 부수가 반씩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방정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 = mc 제곱 1개를 집어넣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들 중에 반이 겁을 먹고 달아나진 않게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사실 그렇게 정말 불우했지만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저자가 이 말을 의식하고서 유심히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는 자신의 말대로 그 책의 본문에 단 하나의 수식만 집어넣고 있었다. 진짜 E = mc 제곱 딱 한 번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넘겨봤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금 전에 이미 수식 하나를 집어넣고 말았다. 어떤 수식이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식이었죠. 이거. 네, 이 수식을 집어넣고 말았다. 게다가 앞으로도 부지기수의 수식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저자로서는 이 책의 판매 부수가 2분의 1의 n승으로 줄어들 일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예, 제 책이 수식이 많아가지고 이 판매 부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책도 경제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저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기를 제가 농반진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제가 일단 유동자산 총액을 설명드리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경제학 이야기하고 물리학 이야기를 한꺼번에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